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비규제지역 물건이 하나 있고 규제지역 물건이 또 하나인데 두 개의 물건을 지금 입찰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먼저 낙찰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빌리언입니다. 제가 3호 프로젝트 시즌 1이 이제 종료되었다면서 정리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에 주된 내용이 세금 내고도 남는 게 과연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가장 금액이 큰 것이 첫 번째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양도를 했을 때 양도세도 고려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크다면은 종부세 공제가 되는 금액을 넘어서 가지고 종부세 부담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종부세 부담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그만큼 소액인 물건들로 앞서서 낙찰을 받았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없었고요. 그런데 재산세는 내셔야 되죠. 그럼 취득세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실 텐데 이 취득세 부분의 세율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규제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제가 취득할 시점에는 많은 지역들이 규제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니까 거의 전국이 다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정도로 많은 곳들이 규제지역이었고요. 그런 규제지역과 이 취득세 세율을 같이 함께 살펴보셔야 될 텐데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을 보시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율을 보시면은 이제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2주택부터 바로 8%의 중과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 보시면은 12%의 중과된 세율이 적용이 되죠. 이렇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3주택 이상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물론 싸게 취득을 하시면 이렇게 중과된 취득세를 내시고도 수익을 내실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또 오히려 커지면은 이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대출도 안 되시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중과된 물건은 가능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남는다고 해도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클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투자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규제지역에 지금 1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2주택을 비규제지역에서 취득해도 비규제지역이어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비규제지역은 3주택부터는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과 마찬가지로 얼마인가요? 8%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4주택부터는 최고 세율 12%가 중과된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취득 세율이 이런데 이 표를 잘 보시고 물건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액의 중잣돈을 처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3천만 원을 가지고 취득세 중과를 받는 물건부터 시작을 하시면 당연히 수익 내시기가 어려워지시겠죠. 접근을 할 수 있는 물건의 폭도 작고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고 하면 남는 것이 없으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인 물건을 취득을 하는 걸 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고 하면 이렇게 규제지역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 있는데 주택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을 하실 때 적용되는 세율도 기본 세율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택 취득을 할 때 기존의 주택의 주택수로 산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이 있다 보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붐이 한번 일어났었죠. 지금은 그 붐이 좀 무색하게 좀 가치는 하락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득할 당시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것이 일단은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을 목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취득한 주택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에 소재한 주택을 1주택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1주택이니까 기본 세율 1%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도 1억 이하였고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이니까 다음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주택수에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다음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도 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안성으로 갔는데 이 안성도 제가 취득한 시점이 21년도 한 여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취득을 할 건데 그 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였습니다. 당연히 중과된 세율을 적용받지 않죠. 원래라면은 2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한 것이니까 중과된 세율이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원래는 8%의 세금을 내고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기존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주택은 주택수를 안 보는 것이죠. 1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받아가지고 기본 세율만 낸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주택도 마찬가지로 안성에 소재한 연립주택이었는데 그 물건도 공시가격이 1억 이하였겠죠. 이렇게 세 번째 물건까지는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걸로 세팅을 했고 그 당시 물건을 좀 운이 좋게 풀피를 만들 수 있는 물건으로 진행을 해서 이 세 개의 물건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세 개의 물건을 투자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있던 것을 1억 원 가까이로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잘 하시면은 투자금을 이렇게 불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3주택까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4주택을 이제 아파트로 진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잣돈을 충분히 한 1억 정도 불려놨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된 겁니다. 물건을 취득한 걸 보시면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파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 건데 제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1주택을 취득한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뭔가요? 앞서서 낙찰받은 세 개의 물건은 다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4주택이 이제 1주택이 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이 이 아파트가 첫 번째 주택이 되는 것이죠. 파주의 물건을 처음 취득할 때 그제서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취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다섯 번째 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째로 취득한 물건이 화성에 소재를 했는데 입찰을 할 당시에 이렇게 규제 지역이 하나 둘씩 해제가 되고 있었고 시장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신탁공매로 다세대 주택을 취득을 계획을 한 것인데 낙찰을 받을 당시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이었으니까 중과가 됐을 텐데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아직 안 내고 있었죠. 흐름이 이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1월 달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고 잔금을 좀 늦게 냈습니다. 신탁사에 우선 수익자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지금 당장에 좀 대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규제지역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선처를 부탁을 드렸는데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면 또 우선 수익자가 상황이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지연 이자는 당연히 드렸습니다. 잔금을 늦게 냈으니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주택을 보시면은 네 채의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세 채는 다음 주택의 주택수를 산정을 할 때 산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세 채는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파주에 있는 물건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9월 26일 날에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파주는 비규제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1주택으로 그 다음에 화성의 물건을 2주택으로 취득을 한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 2주택으로 중과세율 8% 적용될 것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나서 제가 잔금 납부를 해버리는 바람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좀 상승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이렇게 규제 지역의 변화 흐름까지도 고려를 하시면 취득세 중과를 피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과된 세율로 하나도 안 늦죠. 물론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당연히 중과세율을 피했겠지만 공시가격이 1억 이하가 아닌 것들, 파주 이후의 물건들은 다 공시가격 1억이 넘어갑니다. 더 이상 공시가격 1억 이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고 시장이 조정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싸게 받는 전략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5주택까지는 중과세율 없이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째 주택은 서울의 봉천동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 물건은 공시가격이 1억이 넘어갔죠. 봉천동을 취득을 한 거는 제가 23년도 1월 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기존에 앞에 비규제 지역에 이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잔금 납부를 할 당시에 이 봉천동의 주택은 이제 서울이긴 하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23년도 1월 5일 날 이후부터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지방세까지 다 더해서 8.8%의 세금을 납부를 하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주택을 가장 최근에 취득을 한 건데 7번째 주택은 이제 4주택이니까 중과세율 12%가 적용이 되겠죠. 12%를 그냥 다 내면 세율이 12%로 중과된 거를 내고 취득을 해야 되는데 가족분들이 주택이 없는 분이 있다면은 가족한테 이제 자금을 대여를 해드려서 가족이 주택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다 취득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돈을 빌려드리고 가족이 수익을 내시고 또 수익을 배분을 하는 것은 세금 신고를 잘 하셔가지고 내셔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취득세를 좀 더 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주택까지 제가 중과된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 중과된 것은 실제로 2개의 주택밖에 없죠. 중과된 세율이 큰 것은 제가 말씀드린 힌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취득세를 낮출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주택수와 규제지역 여부 이 두 가지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비규제지역 물건이 하나 있고 규제지역 물건이 또 하나인데 두 개의 물건을 지금 입찰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먼저 낙찰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규제지역에 있는 물건을 먼저 낙찰을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규제지역의 물건을 먼저 낙찰을 받으시면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1주택이면은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에 있는 주택을 1주택으로 취득을 하시면 현재는 용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기본세율로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송동구에 있는 물건을 2주택으로 취득을 하시면은 송동구는 현재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기본세율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의 물건을 2주택으로 취득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용산에 있는 물건을 2주택으로 취득을 하시면은 중간세율 8%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순서까지도 잘 고려를 하셔서 어떤 순서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목 프로젝트 시즌 1에 대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될 것은 내야 되지만 안 낼 수 있는 거를 굳이 다 낼 필요는 또 없는 것이죠. 아낄 수 있는 세금은 잘 정책에 맞게 지혜롭게 절세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꿈사에서 공매를 가르치고 있는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저희 행꿈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마스터를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인데요. 저는 법무법인 열린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경매, 그 다음에 공매, 명도 이런 것들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꿈사 TV 유튜브 채널에서 사목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즌 1은 완료를 했고요. 3천만 원으로 사목 만들기 그 과정들을 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목 프로젝트 시즌 2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마스터반이랑 그리고 사목부 실전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공매로 낙찰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매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실제로 입찰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1주차입니다. 1주차 보시면은 압류재산 공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것이고요. 이 압류재산 공매가 무엇인지, 이 압류재산 공매는 기본적으로 법원 경매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권리에 말소가 있는 공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재산의 공매도 있는데 다른 재산은 권리의 말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매를 공부하셨던 분이라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 유사한 서류로 재산명세서라는 서류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서류를 통해 가지고 권리 분석을 거의 완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이 서류를 분석하시는 거 처음에 보시면 낯설기 때문에 저랑 같이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같이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낙찰 확률을 높이는 시세 조사와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낙찰을 받으시려면은 높게 쓰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으시면 높게 쓰시면 되는데 가능하면은 원하는 수익을 남기시면서 낙찰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1주차 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재산명세서와 결국에 연결이 될 텐데 배당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의 인수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또 수익과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주차 때는 공매로 시작하는 사목 만들기라고 해서 사목 프로젝트를 이 공매를 알고 계시면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세금 없이 자산 사목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아예 안 내실 수는 없죠.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사목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지 대략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공매로 낙찰 받으시는 실전 사례 그리고 입찰할 수 있는 사례들도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는 입찰을 하실 수 있는 물건 위주로 가능하면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케이스가 실제 진행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과거 사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는 주로 세무서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절차인데 또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체납도 할 수 있고 채권자한테 채무도 지고 있으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물건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매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경매가 좀 경쟁이 전반적으로 치열한데 공매도 만만치 않게 경쟁이 치열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도 경쟁을 더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배당 순위까지 1주차 때 공부를 하셨던 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금액에 원하시는 수익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인데 이 전세권에 대해서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다 케이스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주차 때는 이 온비드 공매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압류재산을 공부를 하셨고요. 3주차 때 이 압류재산 공매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신탁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신탁 공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매는 또 임대가 있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만 있는데 임대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산도 있어서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신탁 공매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신탁 공매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이 등기부 등본, 전입세대 확인서, 이 부분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좀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놓칠 수 있는 포인트들, 중요한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을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 공매와 또 경매가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주차 때는 공매와 경매가 같이 진행되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탁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 동안에 신탁 공매가 진행이 되고 또 경매도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신탁 공매로 낙찰된 사례들을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목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면서 7개의 이 신탁 공매 진행이 됐을 때 한 번에 7분이 또 낙찰을 받으신 사례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물건과 동산 공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4주차 때는 공매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가장 걸림돌이 명도입니다. 그래서 이 명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이 명도는 임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 진행하시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점유자에 따라서 명도도 접근하시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도를 하시게 되면 이 갈등 관계다 보니까 한 분은 계속해서 거주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가시기 어려우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낙찰자 입장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내 물건을 사용 수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협상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제가 명도를 다룬 것이 대략적으로 한 40건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실제로 모든 이 명도 케이스에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인데 이것도 셀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포인트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은 적재적소에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파일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4주차까지 공부를 하셨던 압류재산 공매, 그 다음에 기타 재산 공매에 대해서 실제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물건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추천 물건은 아니고요. 실제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분석을 하실 때 공부를 하셨던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4주 동안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실제로 온비드상에서 진행을 하는 공매의 90% 이상은 다 입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아파트가 있으시죠. 그 다음에 빌라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난이도가 있는 빌라. 그 다음에 또 다가구, 공장, 토지까지도 일단은 여기 권리 분석만큼에 대해서는 여기 정도로 공부를 하신 걸로 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 후기를 잠깐 보시면은 실제로 진행하는 다양한 사례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 바로 써먹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저는 항상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지 여쭤드리는데요. 그때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에 또 입찰 하실 수 있는 추천 물건은 아니지만 실제로 바로 입찰을 하셔도 되는 그런 물건들, 실전 물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다른 회원님, 저희 세환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청문회 같은 질문 공세. 회원님들께서 워낙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다 보니까 거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그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심에도 나긋나긋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성실하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더 이해가 가실 때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은 공부에 충분히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행꿈사의 빌리언이었고요. 그러면 공매 실전반에서 뵙겠습니다.